국가찌개보다는 탄수화물 위주로 만들어진 시리얼보다는 빵을 끊어야 되겠다. 네, 약은 절대 치료제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프면 약을 먹어서 나아야지 라는 생각은 아주 단편적인 그런 증상만 완화시키는 것 뿐이거든요. 그래서 약이라는 것은 효소를 차단함으로써, 즉 질서를 깨트림으로써 약효는 내지만 그 증상이 생긴 원인까지는 제거할 수가 없습니다. 인체는 생명을 유지하려는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몸에 나쁜 게 들어오면 일단 내보내려고 합니다. 그 내보내려는 모습 중에 하나가 첫 번째 설사인데요. 나쁜 음식을 먹으면 그게 몸에 아주 유독한 독소가 되기 때문에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설사를 통해서 내보냅니다. 그러니까 설사는 살기 위한 자연스러운 반응이죠. 그런데 설사를 멎으라고 지사제를 먹인다는 것은 설사라는 증상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멈추게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치료가 아니라 몸이 더 악화되는 겁니다. 또 하나 더 예를 들면 기침인데요. 코를 통해서 나쁜 성분이 들어오면 사람의 몸은 재채기를 통해서 내보내려고 합니다. 이 나쁜 것은 내보내야 해를 끼치지 않기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기침을 멎으라고 또 기침을 멎는 감기약이나 여러 약을 처방을 받습니다. 기침은 멎을지언정 기침이 생긴 이유, 나쁜 것이 들어온 그 원인은 제거되지 않는 거죠. 오히려 그 원인 물질이 세균이나 바이러스나 여러 곰팡이나 여러 유해한 성분들일 수 있는데 몸에서 또 나쁜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내보내려는 자연스러운 설사나 기침, 재채기 이런 것들이 오히려 제한이 되기 때문에 몸은 더 독소를 머금게 되고 또 이로 인한 또 해로움은 더 가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약은 증상을 완화시키는 측면이지 원인을 제거하는 근본 치료가 아니기 때문에 멀리하는 것이 훨씬 더 건강에 이롭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임신 기간에는 엄마 뱃속에 있는 아이의 성장 발육이 굉장히 빠른 시간입니다. 그래서 약물 사용을 금지하고 있잖아요. 약물은 한면에 독성이 있기 때문에 이 태아 성장 발육에 반드시 문제를 일으킵니다. 여러 약물 사고가 있은 후로 임산부는 약을 먹지 말아라 라고 권고사항이 나왔는데요. 이것처럼 나쁜 음식이 미치는 영향도 굉장히 큽니다. 일단은 엄마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태아의 성장 발육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이 아이가 태어나서 먹게 되는 그런 식습관 그리고 마주하게 될 질병과도 모두 다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미국에서는 임산부들에게 생선을 먹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는데요. 생선 안에 들어있는 여러 중금속과 오염 성분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유, 치즈, 그리고 고기류, 생선류 이러한 단백질 음식입니다. 이러한 음식들은 엄마와 아이에게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는 성분이 들어있거든요. 우유에도 카세인 단백질의 경우 또 베타락토글루불린의 경우에는 아토피를 유발할 수 있는 성분이 있습니다. 또 고기도 소량이 아닌 좀 많은 음식을 먹을 경우에는 독소 생산이 많아집니다. 또 치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유보다도 더 많은 지방이나 더 많은 단백질이 있는 게 치즈거든요. 그래서 우유와 함께 모든 유제품 그리고 고기류, 생선류 음식을 모두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여러 가공식품입니다. 가공식품 안에는 첨가물이 몸에 불필요한 첨가물이 약 40에서 60가지 정도 굉장히 많은 성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게 소량 하나하나를 따지자면 안전 섭취량일 텐데요. 합쳐지고 아이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알 수가 없어요.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천식이나 아토피가 있다면 그것은 아이의 문제가 아니라 임신 중에 먹었던 엄마의 식습관이 원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알코올 성분입니다. 술을 마시게 되면 이 술에서는 간에서 다 소화하기가 어려운 성분들이 있고 아세트알데히드가 생겨나고 다양한 이 대사산물이 엄마와 아이에게 여러 해로움을 끼칩니다. 몸에서 영양성분으로 인식되지 않은 독소다라는 것들은 임신 중에는 정말 자제할 필요가 있는 거죠. 다섯 번째는 커피의 카페인과 또 담배의 니코틴입니다. 간접 흡연도 역시 문제가 될 수 있고요. 커피에도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아크릴아마이드가 생길 수 있고 또 카페인이 교감신경 흥분작용이 있기 때문에 임신 중에 심리적으로도 불안정한 상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또 니코틴과 함께 수십 가지 첨가물이 들어있는 화학물질이 들어있는 담배도 심지어 간접 흡연이라 할지라도 아이에게는 위험할 수가 있죠.
그래서 독소가 될 수 있는 음식들, 고기나 유제품류, 그리고 생선류, 또 첨가물 음식, 가공식품, 그리고 카페인과 또 니코틴, 간접 흡연 포함해서 이런 성분들은 일단은 최대한 이 성장 발육하고 있는 이 아이를 임신하고 있는 임산부들에게는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고 반드시 피해야 될 음식이라고 성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이 가공된 곡류죠. 가공된 이 시리얼에는 많은 영양소들이 빠져 있습니다. 가공되는 순간부터 영양소가 다 균형이 잡혀있다고 볼 수가 없겠죠. 유효기간이 있기 때문에 변질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가공된 시리얼보다는 아침에는 다양한 과일과 채소를 섭취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과일에는 무려 9대 영양소가 있죠. 비타민, 미네랄, 그리고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그리고 식이섬유와 효소와 항산화 영양소, 그리고 너무 중요한 수분까지 이 과일에는 매우 많은 영양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채소에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은 거의 적지만 나머지 성분들, 비타민, 미네랄, 이런 식이섬유 같은 성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식품 전체의 균형으로 봤을 때는 가공된 시리얼보다는 훨씬 영양가가 높습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또 몸에서 배출에 도움이 되는 해독작용이 일어나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탄수화물 위주로 만들어진 시리얼보다는 과일 그리고 샐러드로 먹을 수 있는 채소류를 곁들이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아침 시간에는 또 하루를 시작하는데 에너지가 더 필요하고 뇌 기능이 활발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영양소가 소실된 가공된 시리얼보다 영양소가 아주 균형 잡히고 풍부한 과일과 채소, 이왕이면 생과일과 생채소를 활용하는 것이 훨씬 더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네, 현미 생채식이 건강에 좋은 거는 맞지만 개인의 건강 상태와 체질에 따라서 다 좋은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해부학적, 유전학적으로는 사실 동일하지만 몸을 이루고 있는 장 마이크로바이옴, 장에 들어있는 장내 미생물의 구조가 다 다릅니다. 또 소화를 시킬 수 있는 위장의 상태도 다 다릅니다. 위장 점막의 상태도 다르고 또 위장의 운동성, 연동 기능, 이런 운동성의 기능도 다 다릅니다. 예를 들면 이제 현미를 먹었는데 어떤 분은 굉장히 소화가 안 되고 불편한 분들이 계세요. 그럴 때는 현미에 들어있는 이 현미 껍질이나 쌀lun이나 이런 게 영양이 좋기 때문에 또 혈당을 올리지 않는 장점 때문에 현미를 드시라고 추천을 드리지만 이것이 맞지 않는 경우, 또 현미의 피틴산이 맞지 않는 경우에는 굳이 현미를 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흰 밥을 드시면서 다양한 채소나 또 현미 쌀눈을 추가적으로 드시는 방법도 추천을 드립니다. 또 생채식이 좋다고 해서 뭐든지 다 생야채로 드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소화 기능이 떨어진 분들의 경우에는 이 생채식을 했을 때 굉장히 가스가 차고 몸이 굉장히 불편하고 또 차가워지고 설사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화 기능이 떨어진 분들에게는 생채소 요리를 드시는 것을 저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다 익혀서 드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 식물세포에는 오히려 이 세포벽이, 단단한 세포벽이 깨지면서 그 안에 영양소가 우러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생으로 먹을 때의 장점도 있지만 익혔을 때 또 얻을 수 있는 영양소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채소 스프나 해독 스프 이런 것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익혀서 먹는 것이 도움이 되는 분들에게는 굳이 생으로 드실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이 음식을 소화시킬 수 있느냐입니다.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그 음식으로 인해서 소화가 편하고 또 에너지로 잘 전환이 돼야 됩니다.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가스가 찬다거나 속이 아프다거나 설사가 나고 몸이 차가워진다면 나에게 맞는 식사가 아니라는 것을 아시고 모든 건강식을 나에게 적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구분해서 드시면 좋겠습니다. 네, 사람의 몸은 기본적으로 세포에 꼭 필요한 음식을 먹어야만 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제가 이제 실험실에서 세포를 배양할 때도 이 세포들이 먹는 밥이 최소 50종 이상의 영양액이 아주 균형 있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먹고 있는 밥이 소화가 되면 포도당이 되고 단백질이 분해가 되면 아미노산이 되고 지방은 지방산, 그 외에도 비타민, 미네랄,
심지어 이 세포 배양액에는 소의 혈청에서 분리한 FBS라는 아주 고가의 시럼까지 넣어서 한마디로 화장품도 고가 화장품 굉장히 영양이 많이 들어있잖아요. 이것처럼 세포가 먹는 밥이 굉장한 영양이 많이 들어있는 영양액입니다. 근데 우리 몸이 기계가 아니라 이러한 세포들이 이루어진 기관, 전체적인 11가지의 몸 전체의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우리 몸에 세포에 필요한 영양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으면 일단 인체는 어딘가에 오작동이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영양이 부족한 상태에서 당연히 염증이 생길 수가 있고, 또 나쁜 음식을 먹어서 생긴 독소로 인해서도 소화불량을 일으켜도 몸은 굉장히 여기저기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기본적인 충분한 영양이 없는 상태에서 또 약을 처방한다 그랬을 때는 몸 전체에는 반드시 자연적으로 움직이는 이 질서, 시스템이 차단이 되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콜레스테롤 약을 먹으면 몸은 원래 콜레스테롤을 만들어냅니다. 간에서 70%를 합성하고 음식을 통해서 30% 사용을 하는데요. 이 콜레스테롤은 호르몬의 원료가 되고 또 세포막 그리고 뇌 세포의 원료가 됩니다. 근데 이 콜레스테롤 저해제를 먹게 되면 원래 필요로 하는 이 콜레스테롤을 만들어내는 간에서 합성을 차단합니다. 그래서 필요로 하는 콜레스테롤 양이 줄어들어서 일시적으로 봤을 때는 혈중 콜레스테롤의 양이 정상처럼 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몸에서는 필요한 콜레스테롤을 만들지 못해서 혈관 생성, 또 세포막 생성, 뇌세포에 장기적으로는 문제가 오는 거죠. 그래서 뇌세포에 필요한 콜레스테롤이 만들어지지 않아서 장기적으로는 뇌 혈관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또 치매의 원인, 남성들에게는 혈관 기능의 문제인 발기부전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이라는 것은 증상을 완화시키는 거에만 목적을 두기 때문에 병의 근본 원인을 다루지 못하죠. 따라서 약이라는 것은 치료가 아니라 잠깐의 증상을 완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우리는 건강하고 싶지 잠깐의 증상만 완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몸이 진짜 건강하기 위해서는 세포에 꼭 필요한 영양소를 늘 공급해줘서 세포, 조직, 기관이 원활하게 모든 기능들을 해내는 상태, 이것을 건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은 임시 방편일 뿐 건강의 근본적인 방법을 해결해주지 못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병원은 말 그대로 병이 있는 집이라는 뜻이죠. 병원에 일단 방문해서 만약에 응급실에 갑자기 방문해서 링거를 맞는다, 이런 상황만 돼도 그 링거 속에는 항생제가 다 들어 있습니다. 왜냐면 여러 병원균들이 있어서 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병원은 많은 환자들이 모여 있는 공간입니다. 근데 이 환자들은 병원을 통해서 건강을 얻으려고 오겠지만 병원의 목적은 그 질병의 증상을 완화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많은 경험해 보셨겠지만 혈당이 올라가서 혈당을 조절하기 위해서 병원을 방문한다. 그러면 병원에서는 혈당이 오르는 근본 원인을 찾아주기보다 일단 혈당을 내리는 혈당 강화제, 또 이제 인슐린이 안 나올 경우에는 이제 인슐린 처방을 합니다. 그러면 혈당 강화제를 계속 맞는다고, 또는 인슐린을 계속 맞는다고 건강해질까요? 또 오늘 약을 먹으면 완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일 그 약을 또 먹어야 되고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계속 약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병원의 목적은 그 증상을 완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원인 제거가 되지 않습니다. 원인은 증상이 생기지 않도록 이유를 찾아주고, 그게 만약에 음식이 문제다, 올바른 음식의 정보, 식사의 정보를 알려줄 때 병이 완치가 되겠죠. 따라서 병원을 자주 간다고 해서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좀 임시 방편적으로 증상만 완화가 되는 것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병원의 이로움이 되겠죠. 그러면 왜 이 혈당이 오르고 혈압이 왜 오르고 왜 염증이 생겼는지 그 증상의 원인을 제거해 주는 것은 개인의 몫이 되는 거죠. 만약에 이 원인 제거까지도 관심을 가져주는 병원을 만났다면 굉장히 행운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많은 선생님들이 여기까지는 신경을 못 쓰고 증상 완화만 해주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건강을 위해서 병원을 자주 다닐 것이 아니라 건강을 위해서는 내
몸에 뭐 혈당이나 혈압이나 염증이나 여러 독소들이 생기지 않는, 그런 원인이 생기지 않는 환경의 변화, 또 식사법의 원리, 이런 것들을 더 중요하게 챙겨야 되겠습니다. 약은 일단 한 면은 약효를 나타내는 좋은 기능을 하지만 그 다른 면은 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약은 독성을 가지지 않으면 일단 약으로 출시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의 몸을 좀 편하게 하는, 사람의 몸에 좀 도움이 되는 뭐 비타민이나 미네랄이나 이런 영양소들은 약이 될 수 없고 식품이 됩니다. 약이라는 정의 자체가 동물의 임상실험을 통해서 치료 개수를 산정할 때 치사량과 치료량의 그 비율로 치료 개수가 산정이 됩니다. 그러면 치사량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요. 치사량은 말 그대로 죽이는 용량이거든요. 어떤 약은 그래서 조금만 넣어도 동물을 죽이기도 하고, 어떤 약은 아주 많이 넣어야 죽이기도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모든 약은 그 죽이는 용량이 있다라는 건데요. 우리가 음식을 먹었다고 죽진 않잖아요. 그래서 약이라는 것은 한 면의 도구로 굉장히 위험한 성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우리 인체에 응급처치로 사용되는 이런 약물들은 굉장히 고마운 효과가 있죠. 갑자기 너무 심한 두통을 겪고 있다거나 통증이 있다거나 이럴 때 굉장히 고마운 효과가 있고, 또 막 그 세균 감염에 있을 때 이 항생제를 통해서도 굉장히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이 약을 계속 먹게 되면 어떨까요? 모든 약은 그 약 설명서를 보면 부작용이 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장기 복용은 인체의 어떤 일정한 부분들을 계속 차단함으로써 약효를 내기도 하고 부작용도 같이 만들어내는 거죠. 네, 한동안 이제 콜레스테롤 약을 오랫동안 5년 이상, 10년 정도 많이 드셨던 분들의 경우 이 콜레스테롤의 합성을 저해하기 때문에 이거의 부작용이 반드시 오게 됩니다. 콜레스테롤은 혈관에도 필요하고 모든 세포막에 필요하고 호르몬 합성에도 필요한 성분인데요. 이게 합성을 막음으로써 제대로 된 세포와 제대로 된 혈관 기능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근육이 융해가 되는 횡분근 융해증이라는 부작용도 같이 가져옵니다. 이럴 경우에는 한 10년간 실제 이 약을 드셨던 어떤 분이 계시는데요. 점점점 이 다리에 힘이 없어서 걸을 힘도 없게 되고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힘이 다 빠져버린 상태까지 됐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이 약의 부작용이라기보다는 파킨슨병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또 진단을 받게 되는 거죠. 근데 환자 입장에서는 파킨슨이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혼란스러움을 겪는 분을 보게 됐습니다. 이처럼 우리 몸에서 정상적인 어떤 시스템을 차단해서 약효가 돼서 고마운 부분도 있지만 장기 복용 시에는 반드시 부작용이 따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약을 사용할 때는 일시적인 것은 필요한 경우 사용해도 좋지만 장기적인 사용으로는 분명히 부작용이 따를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한국인들은 이 과일을 식후에 먹는 문화를 가지고 있죠. 네, 식후 디저트로 식사를 아주 거하게 하시고 나서 식후에 입가심으로 이렇게 과일을 드십니다. 근데 이렇게 먹게 되면 식사 중에 먹었던 다양한 음식들과 함께 이 과일에 들어있는 당 성분이나 식이섬유가 계속 섞이게 됩니다. 그래서 식후에 과일을 또 많이 드시게 되면 발효가 일어나면서 또 소화가 안 되고 가스가 차고, 이것이 또 간에서는 알코올로 또 인지가 되는 여러 부작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식후 과일은 독이다. 하나도 도움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과일의 성분은 제가 무려 9대 영양소, 수천 가지 영양소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식후에 먹으면 독이 되지만 위에 아무 음식이 없을 때, 식전에 공복에 먹게 되면 과일에 들어있는 아주 수천 가지 영양소들이 다 흡수가 됩니다. 그래서 세포에 꼭 필요한 50종 이상의 영양소들이 과일을 통해서 또 굉장히 보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식전에 먹으면, 공복에 먹으면 이 모든 성분들은 약 이상의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식전 과일은 제가 보약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이제 피로가 있거나 살이 빠지지 않은 분들의 경우에는 간 기능이 굉장히 많이 약해져 있습니다. 모든 질병의 중심, 심지어 암까지 질병이 많이 있는 상태는 간 기능이 다 약해져 있는 상태죠. 간은 무려 500가지 이상의 일을 하는 정도로 굉장히 많은 일을 하는데요. 바로 과일의 이 유익한 성분들은 간의 영양제가 됩니다.
간은 여러 해독을 하고 여러 영양소들을 합성하고 대사하는 과정에 비타민, A, C나 여러 항산화 물질, 아주 다양한 아미노산들이 필요로 하는데요. 이 간에 꼭 필요한 영양을 보충해 줌으로써 간의 해독 기능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저는 과일을 최고의 영양제이자 최고의 해독제자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렇게 과일을 섭취함으로써 간 기능을 튼튼하게 해주고 살도 잘 빠지고 만성 피로와 또 체력과 면역력이 올라가는 아주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정제된 탄수화물은 인체 내에서 다 지방으로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흰 쌀밥 위주의 식사를 하거나 면 종류와 또 떡이나 과자, 케이크 이런 것들을 과다 섭취할 경우에는 지방간이 오고 또 고혈당으로 오기 때문에 인슐린 저항성에 문제가 생깁니다.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것은 인슐린은 원래 포도당을 운반하는 호르몬입니다. 포도당을 적절한 곳에 근육의 여러 세포에 여러 곳에 적절하게 운반을 해서 당을 사용하게 만들어주는 좋은 호르몬이죠. 그런데 급격하게 늘 먹는 이 탄수화물들 때문에 인슐린이 과다 분비가 되면서 빠르게 당을 저장하고 봅니다. 이것이 계속 반복이 되다 보면 인슐린이 제대로 기능을 하지 않는 저항이 생긴다고 하죠. 당을 제대로 운반하지 않게 됩니다. 이게 반복이 계속 되다 보면 갑작스럽게 이제 인슐린이 확 올라갔다가 확 떨어지면서 저혈당으로 생기기도 하고요. 또 인슐린 이제 저항성이 생기면서 서서히 이 췌장의 베타세포가 망가져서 인슐린이 안 나오게 되면 이제 인슐린이 당을 운반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당이 요로 빠져나가는 당뇨병이 생기기도 합니다. 또 그 사이에 이제 인슐린이 당분을 간에 지방 형태로 저장을 해서 지방간이 되기도 하죠. 정리하자면 과다한 정제 탄수화물의 섭취는 고혈당을 일으키고 인슐린 저항성을 일으키고 당뇨 전 단계를 일으키고 저혈당을 일으키고 또 지방간, 또 당뇨병까지 일으키는 아주 만성 질환의 큰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쉽게 살찌게 만들고 내장 비만도 쉽게 만들어내죠. 탄수화물은 절대 정제된 탄수화물로 드시면 안 되고 자연의 복합 탄수화물 형태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저도 탄수화물 중독증이 있었는데요. 빵을 하나만 먹지 못하고 막 2개, 3개씩 먹다 보면 이게 금방 또 습관이 됩니다. 그래서 일주일 내내 이 빵을 막 2개, 3개씩 먹다가 일주일 만에 3, 4kg, 한 달에 5, 6kg가 찐 적도 있었는데요. 이 탄수화물은 또 더 많은 탄수화물을 부릅니다. 그래서 탄수화물을 끊어야 될 때는 의지적으로 끊기가 참 어려워요. 이게 또 중독성이 있거든요. 탄수화물 먹는 순간 만족감이 있고 또 계속 중독이 됩니다. 그래서 탄수화물을 끊어야 되겠다. 예를 들면 빵을 끊어야 되겠다 라고 계획이 세워지신다면 먼저 자연의 탄수화물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자연의 탄수화물 중에 현미 같은 쌀밥보다는 과일을 먼저 드시는 것이 좋아요. 과일은 달콤한 맛도 있고 또 신맛도 있고 여러 복합적인 맛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달콤한 맛이 충족이 되면 빵에 대한 욕구가 줄어들어요. 그래서 과일을 먼저 먹고 빵을 먹어야 되겠다라고 계획을 한번 세워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과일을 먹고 나면 달콤한 맛도 채워지고 또 배가 좀 부릅니다. 그랬을 때 빵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기도 하고 서서히 반복이 되다 보면 빵이 어느 순간 맛이 없게 돼요. 제가 이제 수년간 탄수화물 중독성에 시달리다가 과일 식사를 선택한 뒤에는 빵이 그렇게 맛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맛없어서 빵을 안 먹게 되는 아주 자연스럽게 빵을 끊게 되는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다른 탄수화물도 마찬가지예요. 빵뿐만이 아니라 흰쌀밥 그리고 밀가루 음식을 드신다 하면 그 전에 반드시 과일 하나를 드셔보세요. 그러면 이제 모든 양들이 줄어들면서 또 그 탄수화물이 좀 맛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과일을 충분히 많이 먹은 뒤에 탄수화물을 드시는 것이 훨씬 자연스럽게 탄수화물 중독증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장의 유익균으로 유산균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의 건강을 위해서 유산균 요구르트를 선택하시는데요. 저는 요구르트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모든 우유와 유제품, 요구르트, 치즈 이런 모든 유제품들은 다 모태 성분은 우유입니다. 우유는 단백질도 문제고 칼슘도 문제이고 또 성장 호르몬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우유의 지방도 문제라고 이야기하는 이론들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성분들을 만들어낸 요구르트이기 때문에 고스란히 우리 몸에
면역계의 문제, 여러 독소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거죠. 성장 호르몬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구르트 형태로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유산균 요구르트를 늘 마시는 습관보다는 이미 자연의 이 과일과 채소 안에도 아주 좋은 유익균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자연의 미생물들이 있거든요. 이것들을 먹으면서 건강한 이 미생물들의 먹이까지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연의 식물들을 최대한 다양하게 섭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미국에서 주사와 수술만 가지고는 환자들을 치료할 수 없다라고 느낀 의사들에 의해서 1800년대에 만들어진 자연위생학 학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사를 맞고 또 약을 먹지만 치료가 잘 되지 않죠. 그래서 우리 몸의 인체의 리듬을 이제 연구를 해봤더니 인체는 3가지 리듬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아침에 우리 자연계를 보면 아침에 늘 해가 뜨고 저녁 해가 지죠. 이 자연의 질서가 계속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인체도 몸에 질서가 있습니다. 3가지 질서, 3가지 리듬입니다. 첫 번째는 배출의 주기입니다. 새벽 4시부터 정오 12시까지는 몸이 흡수하는 시기가 아니라 배출하는 시기라는 거죠. 집에서도 하수구가 잘 배출이 돼야 되고 쓰레기가 잘 배출이 돼야 되는 것처럼 인체도 몸에 쌓여있는 여러 성분들이 또 독소들이 배출해내는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잘 배출하려고 우리 화장실을 가죠. 소변뿐만이 아니라 대변도 잘 배출해야 아침이 아주 거뜬하고 또 기분이 좋습니다. 이게 잘 안 될 때 굉장히 몸이 좀 무겁죠. 또 답답하기도 하죠. 배출의 시기 새벽 4시부터 12시. 이때는 식사를 많이 하는 것보다 배출에 도움이 되는 식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는 흡수 주기입니다. 12시부터 저녁 8시. 점심과 저녁 식사 시간이 포함이 되어 있죠. 흡수 주기가 됐다는 것은 이제 아침에 잘 배출을 하고 소화기관이 워밍업을 잘 마쳤다. 그러니 잘 흡수할 수 있는 상태로 준비가 된 겁니다. 점심과 저녁 식사를 이때 잘 하시면 되겠죠. 소화가 잘 되는 건강한 좋은 음식으로 식사를 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로는 동화주기입니다. 저녁 8시부터 새벽 4시까지입니다. 자, 동화라는 것은 이화의 작용의 반대입니다.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합성하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가 나도 모르게 머리카락이 계속 자라고 있고 손톱도 계속 자라고 있잖아요. 이것을 우리 몸에서는 늘 세포가 재생되고 있고 늘 분열이 되고 있고 나쁜 세포들은 또 포식작용을 해서 제거하는 역할을 늘 해냅니다. 이것이 바로 동화작용입니다. 이 시간에는 저녁 8시부터니까 식사를 8시 전에 잘 마치고 잘 휴식하는 시간대가 됩니다. 밤에 또 10시에서 새벽 2시 사이에는 멜라토닌 호르몬이 나와서 세포의 재생, 세포 분열 이런 동화작용에 도움을 줍니다. 만약에 또 밤 10시, 11시에 야식을 또 한다. 그러면 몸은 동화작용에 집중하지 못하고 또 소화시키느라고 에너지를 많이 써야 됩니다. 그래서 야식이 몸에 해로운 이유는 이 동화작용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이 동화주기까지 해서 이 3가지 리듬에 잘 맞는 식사, 라이프 스타일을 선택한다면 우리는 건강한 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저는 크게 건강의 원리는 2가지, 영양과 해독이라고 늘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세포에서도 마찬가지로 인체 내에서도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를 섭취하고 독은 제거를 하는 식사법을 선택하면 됩니다. 최대한 독이 되는 식사는 하지 않아야 되겠죠. 독이 되는 식사, 가공식품과 과다한 동물 섭취, 과식 3가지를 우리는 하지 않는 습관을 만들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과일과 채소와 견과류, 콩류, 버섯류, 씨앗류의 음식을 최대한 많이 먹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100% 하세요 라면 별로 하실 분이 없기 때문에 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아침 식사 한 끼만큼은 과일로 드세요를 꼭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좀 더 나아가서 더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싶은 분들은 점심과 저녁에 식사 전에 과일을 하나 드시는 습관, 과일 하나와 채소를 하나 갈아서 먹는 습관을 가진다라면 충분한 영양이 공급이 되면서 또 해독 효과가 일어나는 건강한 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꼭 물 한 잔을 마시도록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하루 중에 가장 수분이 필요한 상태가 바로 잠자고 일어난 아침 시간입니다. 이때는 밤새 우리 몸이, 나는 잠을 자고 있지만 우리 몸의 오장육부는 자율신경계의 작용에 의해서 계속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장에서는 계속 여과가 일어나죠. 혈액의 여과가 일어나서 방광에 이제 소변을 모은 상태가 되고, 아침에 눈을 뜨면 우리는 자동으로 화장실을 가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몸은 수분이 이제 부족해진 상태, 탈수가 되기 전의 상태로 몸이 계속 수분을 여과를 했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서 물 한 잔 마셔주면 수분이 보충이 되면서 탈수가 예방이 됩니다. 그리고 몸이 이제 음식을 먹고 소화시켜야 되는 이 소화기가 워밍업이 이제 필요한 시간이 바로 아침 시간인 거죠. 물 한 잔을 마시면 이 소화기를 깨우는 호르몬, 모틸린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서 소화기가 잘 일할 수 있는 워밍업 상태로 만들어줍니다. 역시 이제 식사 전에마다 이 물 한 잔을 마시면 소화기를 한번 워밍업 시켜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소화기가 음식을 잘 먹고 소화시킬 수 있도록 소화 효소도 잘 분비하고 소장이나 위, 운동성이 또 좋아지는 그런 좋은 효과들이 있습니다. 위에서는 많은 음식을 한꺼번에 받아들이고 이제 위의 연동 운동을 통해서 소화에 적합한 형태로 만들어주는 기능을 합니다. 그리고 위액이 분비가 되면서 음식이 잘 소화될 수 있도록 잘 섞어주는 역할을 하게 되죠. 또 다양한 세균이나 바이러스, 또 해로운 것에 대해서 살균 작용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가장 소화가 잘 되기 위해서는 이 소화 효소, 위액이 내가 섭취한 음식과 골고루 잘 섞여서 100% 이 소화효소에 잘 버무려져서 잘 소화가 되면 이상적인 이 소화작용, 식사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한국인들은 국과 찌개 문화가 있습니다. 드시면서 국물을 후루룩 삼키시고 또 같이 여러 음식과 함께 또 물을 또 중간에 드시게 되면 소화액이 희석이 됩니다. 특히 쌀밥은 탄수화물이죠. 이 탄수화물이 잘 분해가 되기 위해서는 인체의 이 해부학적 원리상 이 침 속에 있는 아밀라제, 이 탄수화물을 소화시킬 수 있는 효소가 자동으로 분비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자는 아밀라제가 없어요. 사자는 육식동물이기 때문에 동물성 단백질을 소화시키는데 아밀라제가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위산에 있는 소화효소로 사자는 소화를 시킵니다. 근데 사람은 침이 나오고 여기 아밀라제가 있다는 것은 씹어서 탄수화물을 입 안에서 일단 1단계 소화를 하라라는 의미인 거죠. 그 다음에 조금 덜 소화된 이 탄수화물은 췌장에서도 역시 아밀라제가 분비가 됩니다. 근데 한국인들이 너무 오랜 기간 동안 국을 드시면서 쌀밥을 많이 씹지 않고 그냥 후루룩 삼키게 되면 이 치매 소화를 별로 받지 못하고 췌장에 있는 아밀라제에서만 이제 소화를 시켜야 되는 거죠. 더군다나 위액에 또 물이 많이 섞여 있기 때문에 소화액이 희석된 상태입니다. 희석이 되면 일단은 소화액이 탄수화물과 접하는 접점들이 굉장히 줄어들면서 췌장에서 또 굉장히 아밀라제를 많이 분비를 해야만 하는 상황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국인들이 국과 찌개 요리를 이제 많이 드시게 되면 위가 소화액도 많이 필요로 하고 또 췌장도 같이 지치면서 완전히 소화시키기가 어려운 형태로 바뀝니다. 또 위가 굉장히 운동을 많이 해야 되는 형태로 또 바뀌게 되는 거죠. 위가 또 소화기가 굉장히 무리를 하고 과부하를 일으키기 때문에 이제 한국인들에게는 꼭 이제 소화 효소를 희석시키지 않는 수분이 적은 음식, 국과 찌개보다는 음식 자체에 수분이 있는 형태는 괜찮습니다. 근데 소화액을 희석시키지 않는 식사법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과 찌개를 건강하게 즐기시는 방법으로 제가 사용하고 있는 방법은, 저도 국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국을 아예 끊고 살기는 참 어렵죠. 또 국 자체가 여러 영양소들을 또 많이 우려내기도 하고 또 다양한 채소 음식들을 많이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건강하게 국을 먹는 방법을 제가 연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국을 일단 좀 싱겁게 끓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한국인들이 이제 나트륨 섭취가 기준보다 한 4배가량 높은 이유는 국을 너무 삼시세끼 자주 먹기 때문이에요. 국물로 요리를 만들어 먹는 순간 짠맛에 대한 입으로 느끼는 그 수준이 굉장히 올라가게 됩니다. 굉장히 소금을 적정량만 넣으면 싱겁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좀 많이 넣어야 우리가 만족할 만큼의 그 짠맛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나트륨 섭취가 4배 정도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국을 건강하게 먹기 위해서는 좀 싱겁게 먹는 국을 먼저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역국이나 된장국을 너무 짜지 않게,
그리고 굉장히 진하게 먹는 그런 찌개 요리 같은 것들을 좀 자제하는 게 필요하고, 맑게 끓인 미역국, 된장국, 콩나물국 이런 정도로 추천을 드리고, 그다음에 국과 쌀밥을 섞어 먹지 않으면 괜찮습니다. 먼저 국을 먼저 먹는 방법을 추천을 드려요. 우리가 말아 먹는 국밥 형태가 사실 굉장히 많은데, 저의 경우에는 국이 있으면 쌀밥을 먹기 전에 먼저 국을 먹습니다. 미역국에 미역도 있고, 여기에 소고기를 넣을 수도 있고, 다양한 음식을 넣기도 하고, 해산물 넣기도 하고, 그다음에 된장찌개를 끓일 때도 최대한 좀 싱겁게 끓이려는 노력을 하고, 이 소금의 짠맛을 보완해 줄 수 있는 방법으로는 감칠맛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게 멸치 육수예요. 멸치 육수를 많이 넣어서 끓이면 그렇게 짜지 않아도 굉장히 만족스러운 맛이 느껴지거든요. 이 된장국에 멸치 육수를 많이 넣고, 여기에 우리가 좋아하는 호박이나 감자나 이런 것들을 넣어서 먼저 국을 섭취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나서 쌀밥을 먹을 때는 최대한 입에서 꼭꼭 씹어서 50번 정도 씹어서 침에 있는 소화 요소로 소화를 시켜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먹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먹을 때는 먼저 국을 먹고, 밥을 먹을 때는 꼭꼭 씹어서 먹고 젓가락을 내려놓고 좀 여유 있게 천천히 식사를 하시게 되면, 그런 식사를 하면 국을 안 먹었다는 느낌이 없거든요. 충분히 국을 먹고 밥을 먹기 때문에 국과 찌개를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건강하게 살을 빼기 위해서는 완전 소화가 제가 중요하다라고 늘 말씀을 드립니다. 완전히 소화시키기 위해서는 그 음식을 입에 넣고 최소 50번, 어떤 분은 100번도 말씀하시는데요. 굉장히 실천하기 좀 어려워요. 그래서 50번. 내가 50번을 씻겠다라는 생각으로 막 젓가락을 들고 식사하지 마시고 젓가락을 딱 내려놓고 음식을 천천히 씹습니다. 그래서 입에서 이게 씹다 보면 계속 침이 나오거든요. 입에서 죽이 되고 거의 물이 되는 수준까지 됐을 때 이제 삼키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이렇게 하면 침이 굉장히 많이 나오면서 소화요소가 위액이나 췌장에 소장에 있는 소화요소만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소화가 잘 되는 형태로 바뀝니다. 그래서 50번 그리고 씹으시고 젓가락을 딱 내려놓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식후에 꼭 이제 빵이 먹고 싶고 또 케이크나 달콤한 음식을 또 선호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저도 이 빵 중독증이 있었습니다. 밀가루 중독증이라 하죠. 빵을 먹게 되면 이 빵에 대한 만족감, 이게 중독성이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계속 또 먹고 또 먹게 되는, 그래서 금방 살이 찌게 되는 부작용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빵과 디저트를 드실 때는 너무 이제 끊으라고 하면 굉장히 또 갑작스러운 고통 때문에 스트레스가 증가해서 더 먹게 되는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이렇게 드셔보시면 좋습니다. 빵을 먹긴 먹되 첫 번째는 먼저 과일을 먹고 빵을 먹어야 되겠다라고 식사를 바꿔보는 거예요. 빵만 먼저 막 집착적으로 드시면 살이 찌는 거 다 아시잖아요. 과일을 먹고 먹어야겠다라고 첫 번째 마음을 먹게 되면, 과일을 먹은 이후에는 빵에 대한 그 식감이나 맛이 그렇게 또 맛있지가 않습니다. 저도 과일을 안 먹던 시절에는 빵이 정말 맛있었는데, 과일을 충분히 먹은 지금은 빵이 또 그렇게 맛있다고 느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빵을 먹기 전에 과일을 먼저 먹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특히 과일을 먹을 때 마인드풀 이팅을 하시면 좋습니다. 마인드풀 이팅은 음식 명상이라는 뜻으로 음식에 최대한 집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생각 없이 TV 보면서 유튜브 보면서 먹는 게 아니라, 이 과일이 주는 맛, 냄새, 그리고 식감, 향기, 눈으로 보는 다양한 색깔들, 오감으로 다 음식을 먹는 거예요. 마인드풀 이팅을 하시게 되면 생각보다 내가 느끼지 못했던 다양한 맛과 다양한 향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과일이 세상에 이런 맛이 있었구나 라는 새로운 느낌이 들면서 그 다음에도 빵도 천천히 한번 먹어보는 거예요. 빵이 주는 이 식감이나 또 맛이 전에 느꼈던 맛보다 생각보다 맛이 없네 라고 이제 만족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상당히 이제 실천하기가 쉬워지는 거죠. 과일이 맛있고 빵이 별로 맛이 없구나 라고 느껴지는 순간 이제 빵을 이제 멀리 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어쩔 수 없이 디저트를 드시게 됐을 때는 무조건 천천히 먹는 겁니다. 제가 알고 있는 친한 지인은 식사를 1시간 동안 해요. 굉장히 천천히 씹고 또 천천히 먹습니다. 그리고 디저트를 먹어도 케이크를 후다닥 먹는 게 아니고, 저와 만나면 한 3-4시간 수다를 할 때도 있는데, 커피 한 잔에 케이크, 맛있는 달콤한 케이크를 아주 천천히 먹습니다. 그러면 혈당 상승이 빠르게 되지 않아요.
혈당이 빠르게 되지 않은 식사를 하게 되면 사실 크게 위험하진 않습니다. 디저트 어쩔 수 없이 달콤한 케이크를 먹는다라면 아주 천천히, 또 이것도 역시 오감으로 맛을 느끼면서 마인드풀 이팅의 방법으로 하시면 건강한 디저트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요즘 바다가 오염이 돼 있죠. 바다에 다양한 중금속이 오염이 돼 있기 때문에 바다에서 자란 생선의 경우 수은이 오염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이죠. 이런 수은 오염이나 다양한 성분들로, 화학 성분들로 오염이 되어 있기 때문에 채소로 섭취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특히 크기가 클수록 작은 물고기를 또 먹기 때문에 몸에 또 이 수은이나 여러 중금속이 같이 쌓여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큰 어류보다는 작은 생선을 추천을 드립니다. 생선을 자주 먹은 여성일수록 그렇지 않은 여성보다 이 수은의 함량이 무려 7배가 높다라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임신한 여성들은 아예 생선을 먹지 않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수은 중독으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위험은 뇌 손상입니다. 또 기억력이나 학습력에 또 여러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매일 생선 먹는 습관이 있으시다면 절대적으로 좀 조절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종합 비타민도 크게 좀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정말 어떤 원료의 출처를 알 수 없는 화학물질로 만들어진 그런 합성 비타민, 화학물질을 줄이면서 천연의 물질로 만든 천연 그런 비타민 영양제들이 있습니다. 먼저 이 합성 비타민 미네랄의 경우에는요, 사실 이 석유화합물로 만들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몸에 도움이 되는 성분들이 적습니다. 세포가 오히려 손상이 될 수가 있고 또 간이나 심장을 공격할 수가 있습니다. 천연 추출물로 보충제를 먹는다고 해도 가장 1순위로 우리가 먹어야 되는 음식은 진짜 음식이죠. 비타민C를 모아놓은 것들이 위급하게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사과 한 알, 키위 한 알, 오렌지나 귤 안에는 비타민C만 있는 게 아니죠. 각종 비타민과 각종 미네랄 뿐만이 아니라 그 열매가 가지고 있는, 또 채소가 가지고 있는 그 음식에는 사실 수천 가지 성분이 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양한 식물 영양소뿐만 아니라 효소도 있고요. 이름이 없는 다양한 식물 성분들이 같이 있는 거죠. 원래 이런 음식들을 먹을 때 사람의 몸은 좋은 영양소를 흡수하면서 병에 걸리지 않는 몸으로 만들어져 있는 거죠. 실제 과일, 채소를 주식으로 먹었던 수렵 채집인들의 경우 농업혁명이 시작된 이후에 밀과 쌀을 주식으로 먹는 사람들보다 훨씬 키가 크고 뇌 용적도 크고 다양한 질병에 걸리지 않았다는 것을 인류학 자료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충제로 먹는 것보다는 가장 1순위는 진짜 음식을 그대로 먹는 것을 먼저 추천을 드립니다. 술은 일단 안 먹는 게 가장 좋죠. 아주 가벼운 음주, 아주 가끔씩 먹는 음주는 또 괜찮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것이 또 나중에 폭음이나 과음으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첫 번째로는 가장 안 먹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알코올 중독에 빠진 사람들의 경우에는 사실 조기 사망률이 굉장히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벼운 음주가 습관이 좀 되다 보면 어떤 분은 매일 이 하루에 한 잔씩 매일 술을 드셔야만 잠이 드는 이런 분들도 계시다는 얘기 들었는데 이렇게 지속적인 음주 습관이 때로는 심리적 상태에 따라서 과음이 되기도 하고 또 폭음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음주를 하게 될 경우에는 고혈압이나 부정맥이나 심장 건강 상태에 무리를 줄 수가 있습니다. 가벼운 음주를 할지라도 굉장히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섭취를 한 사람들의 경우 약 92,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을 때 가벼운 음주를 할지라도 구강암이나 유방암으로 사망한 확률들도 나타났습니다. 또 식도암으로도 매년 24,000명이 사망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데이터는 가벼운 음주자와 또 비음주자를 비교를 했을 때 나온 데이터이기 때문에 술은 절대적으로 또 안 먹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미국에서는 1988년에 이 알코올을 발암물질로 지정을 했습니다. 또 국제암연구소에서도 음주 자체는 안전하지 않다라고 결론 내렸는데요. 그 이유는 알코올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아세트알데하이드가 생성이 됩니다. 이것은 독성 물질이에요.
또 뭐 비소나 벤젠이나 뭐 포르말데히드, 아크릴아마이드, 아플라톡신 이런 발암물질들이 이 알코올 속에 같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술은 발암물질을 유발한다, 암을 유발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안 드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사람의 몸이 아프면 대부분은 약을 찾고 또 병원을 의지를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현대의학의 약과 그 병원의 치료 관점을 좀 자세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현대의학은 사람의 병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혈당이 올라가면 혈당을 정상으로 내려주려는 약을 개발하고 약을 처방을 합니다. 혈압이 올라가면 혈압을 또 내려주는 약을 개발해서 혈압을 수치를 정상으로 맞춰줍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이 수치를 조정했다고 해서 혈당이 완전히 개선이 되고 혈압이 완전히 개선이 되느냐, 스테로이드제나 면역 억제제를 먹었다고 해서 면역 질환이 완치가 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것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현대의학은 어떤 병과 증상을 완화시키는 것이 첫 번째 관심사입니다. 하지만 몸은 그런 증상을 보내주는 이유가 있는 거죠. 왜 혈당이 올라가고, 왜 혈압이 올라가고, 왜 고지혈증이 생기고, 왜 면역에 문제가 생겨서 자가면역 질환이 일어나는지 몸은 분명히 그 원인과 배경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현대의학에서는 다뤄주지 않죠. 만약에 증상만 완화시켜서 병이 낫는다면 그렇게 치료를 받는 것을 추천을 해드립니다. 하지만 증상 완화와 몸이 건강해진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더군다나 이 지속적으로 혈당이나 혈압이나 고지혈증을 개선하는 약을 지속적으로 먹을 경우에는 이 약들의 부작용까지 몸에서 감내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모든 약들은 한 면은 독성입니다. 한 면은 약성, 약효가 나타나고요. 이 독성은 지속적으로 먹을 경우에는 쌓여서 장기적으로 문제를 일으킵니다. 고지혈증 약을 지속적으로 먹어서 횡문근 융해증, 그 다리가 이렇게 힘이 없고 일상생활도 하지 못하는 면역력이 떨어지기도 하고 이런 증상들을 수반을 합니다. 근데 이럴 경우에 또 무서운 문제가 뭐냐면 요즘 이제 진단이 굉장히 중요한데 다리가 고지혈증 약을 오래 먹어서 근육에 문제가 생긴 증상을 때로는 파킨슨으로 이렇게 오진을 하기도 합니다. 이럴 경우 또 파킨슨에 대한 약을 또 잘못 처방을 받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현대의학이 해주는 관점은 증상 완화, 또 병에 집중한다는 것을 명확히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럼 내가 할 일은 뭐냐, 이런 증상이 왜 생겼는지를 파악을 하고 나의 환경, 음식이든 운동이든 스트레스든 이 환경을 바꾸는 것은 나의 몫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인 약과 병원을 의지하는 게 아니고 내가 나의 건강한 몸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당연히 내 몸의 환경을 만드는 것을 신경을 써야 우리가 건강이라는 목표에 도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면역력이 약하면 쌀밥 드시지 마세요. 이것을 이제 밥이라고 함께 표현을 했습니다. 쌀밥의 특징은 거의 포도당이죠. 당분이 많습니다. 면역력이 약할 때 당분이 많은 음식을 먹게 되면 인체는 그 당분을 다 소화시키지 못하고 몸에서 단백질과 결합을 해서 당 독소를 만들어냅니다. 독소는 항상 염증을 수반하죠. 자, 면역력이 약한데 초과된 당분으로 인해서 몸은 염증을 또 만들어내는 악순환을 반복하게 되는 거죠. 면역력이 약할 때는 당분이 적은 음식 그리고 안전한 비타민과 미네랄의 섭취를 충분히 많이 드셔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일과 채소, 특히 너무 이제 면역력이 떨어진 상태에서는 입맛도 많이 없으세요. 이럴 때 굳이 입맛 없는데 죽을 드시고 한 끼 밥상, 쌀밥과 국을 이렇게 준비해서 드시는 것이 마치 보약처럼 우리는 느껴지는데요. 몸은 이미 면역력이 떨어진 상태에서는 몸은 이미 전쟁 상태예요. 감기가 걸리거나 독감에 걸렸거나 이미 몸은 굉장히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 전쟁터에 면역 세포들을 빨리빨리 보내줘서 바이러스들을 해결을 해야 되는 것이 가장 급선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에서는 식욕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걸 해결하고 있기 때문에. 안 먹는 것이 더 좋은데 우리는 꼭 먹어야 된다는 생각에 죽이라도 쌀밥이라도 계속 먹이려는 시도를 하는 거죠. 근데 그럴 때는 쌀밥보다 첫 번째는 수분 섭취를 많이 하시고 두 번째는 면역 세포들의 영양제를 먹어주는 게 좋아요. 이것은 비타민 C, 비타민 E, 비타민 A 같은 면역 비타민 그리고
면역 미네랄입니다. 셀렌, 아연 같은 망간, 붕소 이런 비타민과 미네랄이 소화 에너지를 쓰지 않고 공급이 되는 것이 면역력이 약할 때 가장 급선무로 필요합니다. 전쟁 났는데 막 여기서 또 밥을 하고 소화시키려면 더 에너지를 빼앗기는 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소화 효소가 필요 없고 면역 비타민과 미네랄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식사, 과일 식사가 가장 더 몸에 좋습니다. 네, 면역력이 떨어진 대부분의 분들은 사실 공통적으로 특징이 있습니다. 몸에 이제 독소가 많고 염증이 많고 그리고 간 기능이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면역력이 제대로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는 면역에 좋은 특정 어떤 음식보다 어떤 보양식보다 몸 전체 환경을 좀 깨끗하게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자, 염증이 일어난 원인이 독소예요. 그러면 염증을 활발하게 조절할 수 있는 음식을 먹는 것보다 독소를 제거하는 게 더 빠르겠죠. 그래서 독소 제거, 바로 해독에 더 관심을 갖는 것이 더 빠르게 면역력이 회복될 수 있는 방법이 된다는 뜻입니다.